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카메라 이쪽 있네요. 네, 오늘 수업은 정의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영상을 처음 찍을 때가 사실 이제 그 겨울이었었는데, 어느덧 벌써, 그죠? 봄이 다가오고 있고요. 약속과 달리, 원래 그때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자유주의 상주의 편 찍고 나서 공리주의 편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어느덧 몇 개월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도 지금 뭐죠? 성탄절 재즈 음악이네요. 여하튼 여러분 뭐 봄이지만 성탄절 기분도 간만에 다시 회상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요, 끄고요. 모든 게 수동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이 무엇이고, 그죠?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구성하고 있는 건, 제가 이제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3, 4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사실 한국에서 거의 150만 부 넘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뭐 질투 반 우려 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여러 학자분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과연 적절한 주장인가에 대해서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수업이 뭐예요? 다 아마추어를 위한 수업들이잖아요. 저도 아마추어고요. 저도 여러분 전혀 프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입시 논술에 있어서는 저도 물론 학생들의 이제 소중한 그죠? 수강료를 받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이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물론 인문학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여러 전문학자분들이 가르치시고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저 같은 아마추어의 시선에서 더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계기에서 지금 이 모든 이 팟캐스트의 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독한 단독자, 고독한 독학 인문학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외로운 이제 그죠? 독학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저도 최근에 아직 한동안 거의 안 찍다가 예전에 어지간껏 쭉쭉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지금 새롭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밤마다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낮에 시간이 솔직히 전 아무리 많아도요. 저도 잉여인간에 가깝거든요. 반잉여인간이죠. 수업은 뭐 거의 없고. 그래서 잉여인간으로서 사실은 뭐 영상을 막 진짜 많이 찍고 싶어요. 저는 지금 막 쌓여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어쨌든 정리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사실은 자꾸 아빠 놀자 막 이렇게 바지깡에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도저히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잠든 시간 항상 12시 이후로 혹은 뭐 심지어 어제도 뭐 3시에 그죠? 촬영을 하고 했는데 어차피 뭐 셀프 촬영이니까 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계속 고독한 겁니다. 여하튼 어쨌든 오늘 이제 딴데로 잠깐 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 번 읽고 요약본도 만들고 해본 결과,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전문가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좀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일종의 계기죠. 한국 사회에 인문학의 어떤 파트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한국의 어떤 대중적 특성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요. 일종의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사놓고 읽지 않으신 분 많죠. 그죠? 사놓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거나 생각보다 어려워서 안 읽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사실 굉장히 그 책도 굉장히 쉽게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죠. 마이클 샌델은 정말 여러분 강의력만큼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뭐라 비판하든 간에요. 사실 여러분 한국의 여러 가지 사실 프로들이죠. 말 그대로 전문 교수님들 중에요. 사실 연구는 너무 잘하시지만 강의는 정말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사실 여러분 저는 샌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요. 이미 그의 강의만큼은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지 않냐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프로들의 세계에서나 나오는 우려일 뿐이고요. 샌델은요 자기 주장을 그렇게까지
그 내용에서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소개를 오히려 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요, 아마 하버드 학부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일종의 교양 강의에 더 가깝지 않나요? 수백 명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작 샌델의 입장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목적론적인 어떤 그 측면에 대한 윤리적 개념은요, 이 책을 읽어보셔도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게끔 흐리멍텅하게 좀 쓰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요, 샌델의 입장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윤리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요, 차라리 그 기존에 이제 소개하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정작 자기 견해를 잘 소개를 못하는 셈이에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주요 개념들을 다 비판하면서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이제 칸트의 자유주의, 그죠? 이게 자유지상주의와 이게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칸트의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혹은 칸트의 음모론적 윤리라고도 하죠. 그 칸트의 음모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칸트를 이제 나중에 정책적으로 확대시켰던 롤즈의 이제 이 정의론적 측면이죠. 요 네 가지의 파트를 사실 제가 빨리 이 영상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자유지상주의는 사실 이제 수개월 전에 제가 찍었고요. 공리주의도 제가 분명히 찍었던 것 같은데 이 영상 파일이 어디 날라갔어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살려서 다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의 어떤 원리는 저번 영상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고요. 이 공리주의에 대한 거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쌈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리주의는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우면서도요, 사실 그리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은 사실 다 공리주의자라고 봐도 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 생활 속에서 공리주의를 이미 굉장히 어떤 내재화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수업 중에 알아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요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칸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칸트가 요즘 어떤 구닥다리의 개념처럼 많이 이제 치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칸트를 다시 재해석해서 살려내는 이제 학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강대 강영환 교수님도 칸트에 대한 윤리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잘한 책이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그거 다시 읽고 있는데 이제 칸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보여지는 칸트이기도 하겠지만 그 여러분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친절하게 잘 강의하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론들이 좀 난해한 감들이 좀 있어서 이 책에 있는 사례만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을 다시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하버드 강의를 다 한번 봤거든요. 그 강의를 또 현장에서 현장의 어떤 그 강의를 보니까 책에서는 이해 안 갔던 부분이 그 강의 어떤 실황 중에서는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칸트는 훨씬 좀 복잡하고 힘들어서 뭐가 이게 도식처럼 칸트는 이거다라고 똑똑 던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그걸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의무론적 윤리다, 절대론적 윤리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온 거긴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이제 벤담과의 어떤 이 비교 측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훨씬 더 난해하고 복잡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최근에 그 강영현 교수님의 어떤 다시 칸트 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고요. 사실 또 최근에 제가 가라타니 고진의 이제 트랜스크리틱이라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막스와 칸트를 종합해서 사유하고 있는 또 독창적인 사유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막스 학자들이나 칸트 학자들이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일본의 아주 유명한 문예평론가죠. 가라타니 고진이 그것을 새롭게 종합해서 풀어가고 있는 방식을 책을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칸트 부분을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결국은 이 칸트의 완성은 최근에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롤즈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샌델이 여러분 롤즈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접해서 이제 그 교수로 임명되긴 했지만 롤즈가 훨씬 이제 그러니까 선배죠. 그러니까 말이죠. 샌델에 비해서는요. 근데 이 롤즈의 관점으로 해서 샌델도요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다 보면요, 요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드러나요. 그죠? 하지만 칸트와 롤즈에 대한 개념은요, 정말 샌델도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잘 끌어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트와 롤즈의 이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틈이 있다는 거죠. 해결될 수 없는 그 부분을 뭐가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샌델이 주장하고 있는, 그죠? 이제 혹자들은 그걸 이제 공동체주의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샌델 본인은 그것을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목적론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약간 찝찝한 어떤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오히려 더요. 그리고 게다가 한국적 현실에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게 여러분 사실 공동체주의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잘못 해석하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종합할 때 한번 달아보고요. 종합론으로. 오늘은 어쨌든 이 공리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리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유지상주의와의 어떤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살짝이지만 어떤 칸트의 어떤 윤리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총 제가 4장에 대한 A4지 4장에 관련된 요약본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이제 샌델이 이제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그죠? 바다에 이거 자유지상주의 할 때도 나왔던 거거든요.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자, 바다에 망망대해에 이제 배가 표류하고 있어요. 그죠? 배가 표류하고 있는데 예론이 이렇게 나오죠. 4명의 선원이 있습니다. 그죠? 4명의 선원. 그죠? 4명의 선원. 4명의 선원이 있는데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뻔한 얘기죠. 스토리가요. 아니 라이프 오브 파이도 좀 생각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이제 공리주의적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표류하는 거 보니까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 4명이 표류하고 식량도 떨어지고 병도 걸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가장 어린 선원을 잡아먹은 사례입니다. 요 3명이 그죠? 한 명 가장 어린애, 가장 최연소자를 그죠? 고기로 잡아먹은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물론 현실 사례에서 평범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일부러 이제 극한 상황을 만드는 사례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제 윤리적 딜레마 이론들은 대부분 이제 극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극단적 사례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사실 이 딜레마 이론 자체 사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하튼 원리만 좀 살펴보죠. 공리주의는 결국은 뭐죠? 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단순 다수가 아니라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중에는요. 여하간 이 3명이 가장 최연소의 어린애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한 건 아니죠. 마치 자유지상주의라면 만약에 본인이 잡아먹히기를 원했어.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논리적 논쟁이, 그렇죠? 새로운 윤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3명이 다짜고짜 그죠? 아예 붙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고기로 뜯어 먹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가만히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그대로 있었으면 다 모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3명이 힘을 얻죠. 결국은요. 고기는 고기니까. 그죠? 그 육질을 얻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본국에 돌아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변호할 때 뭐라고 하죠?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어떤 선택일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상황. 그렇다면 누구를 죽여야 할 것인가? 근데 마침 전제가 뭐였죠? 최연소기도 하고요. 얘가 병에 걸렸다는 거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병에도 걸렸고 최연소야. 다시 얘기하면 병에 걸린 애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제일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판단한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어차피 이 아이는 가만히 내비둬도 죽을 아이인데 어차피 죽을 아이 좀 더 하루 이틀 빨리 죽여서 우리가 빨리 하루 이틀만 늦어도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오래 굶어서 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 빨리 땡겨서 그냥 죽여준 거고 그래서 그 아이를 먹어서 우리가 3명이라도 살지 않았냐 4명이 모두 죽는 것보단 3명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이 여러분 바로 공리주의의 원칙입니다. 그죠? 다수를 위해 소수 희생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조건 다수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은 무조건 소수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공리주의는 아니에요. 알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만 원리를 여러분 정확히 보고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여하튼 여기 이제 2가지 반박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이 3명이 1명을 잡아먹은 거, 병 걸린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다라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해서 2가지 반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반박. 자, 첫째, 어린 소년을 잡아먹어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 더 크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자, 살아나는 사람의 숫자. 그죠? 3명이, 1명을 희생해서 3명이 살아남은 거니까요. 그죠? 그 숫자는 더 많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쁨,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쁨의 총량이 늘어나죠. 이 선원들이 계속 자신의 삶을 영위했다는 기쁨도 있고요. 살아남은 선원의 가족들이 생기는 기쁨의 증가분도 있죠. 물론 여러분 비용도 있죠. 이 아이 한 명이 발생하는 어떤 고통의 증가량, 그죠? 죽기 전에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게다가 본국에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가족의 고통의 증가분.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반박하려면요, 이 사람들의 견해를 반박하려면 가족에 대한 어떤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고통도 증가할 수 있죠. 사회적 고통,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고통이 더 크고 어느 행복이 더 크냐 이것을 말 그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는 게 바로 공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반박은 이 사람들 지금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반박이보다 반박도 여러분 공리주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선택한 이 세 명의 행동자지만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역시 공리주의적인 원리로 똑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총 행복량과 총 고통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 이거 자체가요, 이 첫 번째 공리주의적 반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리주의 전체의 한계를 이미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결국은 항상 여러분 이제 아까 조만간 얘기하겠지만 총 행복을 증가시키고 총 고통은 감소시킬 수만 있다라면 이게 곧 그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이 올바른 행위 아니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 행복을 증가시키고 총 고통을 줄일 수만 있으면 장땡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같은 공리주의 원칙인데도 기쁨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고통량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적으로 그거 어떻게 보장할 거야?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이 커질 수도 있잖아. 너희가 살아난 그 기쁨보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이 더 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목도한 사회 전체적인 악영향이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혹은 뭐예요? 이런 선례를 통해서 나중에는요, 애매한 기준 속에서도 충분히 이 사회적으로 이런 일종의 모방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범죄가 많아진다면 이건 사회적 총 고통량이 증가되는 거 아닐까? 라고 보는 그죠? 공리주의적인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전체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살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준이 약화되거나, 아까처럼 모방범죄, 법의 그리고 자의적 해석이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 않냐? 그 부작용은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반박 볼까요? 그럼 이 첫 번째 반박 보니까 어때요? 공리주의적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보죠. 뭐가 더 큰가? 이것을 다 더해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플러스라면 하는 거고요. 오케이. 마이너스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반박은 뭐죠? 아주 심플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긴 원리죠.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반박은요, 그냥 찝찝한 걸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적으로요. 자, 설령 아이의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아까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 인정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 너희가 살아남은 이익이 더 크다 쳐. 너희들이 살아남은 총 행복량이 더 크다 치자. 근데 문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 자, 사람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이 행동, 이 행위 자체가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 자체가 옳은가? 아니요. 자체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도덕적 판단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뭐 딱히 소개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게 칸트의 응원적 윤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반박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박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쨌든 공리주의를 중점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벤담의 공리주의. 그래서 이제 상식이 나오는데 벤담의 철학은 오늘날 정책 기반자, 경제학자, 경영자, 일반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현대인들은 모두 이미 공리주의자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적인 어떤 윤리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기준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누군가는 칸트주의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이 사회 자체가, 국가의 정책 자체가 대부분이 공리주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의 최고 원칙은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말을 잘 구분하셔야죠. 도덕의 최고 원칙은 결국 뭐다? 도덕은 곧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이 기준, 거대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도덕을 어떻게 평가하신가? 행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이 얘기죠. 쾌락과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총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판단이다?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은 행위다. 옳은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건 결국 또 이건 어떤 거죠? 우리의 감정에서 드러나죠. 우리의 감정이 결국은 뭐죠? 행복하냐, 고통이냐,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건 감정의 윤리학입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행복이라는 감정을 최대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옳은 행위. 그리고 고통이 만약에 최대화될 경우에는 그것은 나쁜 행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을 뭘로 판단한 거죠? 결국은 감정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칸트 때 배우겠지만 칸트는 바로 어떻게 감정을 도덕으로 판단할 수 있지? 이것을 이제 논박하는 거죠. 어쨌든 칸트는 다음을 위해서 아껴야 되니까 쭉 가보죠. 자, 이러한 판단 기준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과 정책 위반에도 기준이 된다라고 하죠. 벤담이 보기에 공동체란 그래서 허브의 집단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벤담의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쉽게 벤담의 그래서 이 총 행복량에 대한 얘기를 계산하다 보니까 무조건 마치 공동체주의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공동체라는 건요 사실 이런 거죠. 그 뭐라고 하죠? 쭉 각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개인을 다 더하면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공동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것을 하나 모으면 그것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이 사회라는 개념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실제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3보다는 최소한 더 큰, 그죠? 어떤 3보다는 더 큰 개념이 나오는 거죠. 3보다 더 큰 개념. 그래서 뭐 4가 되든 5가 되든 간에 여하튼 공동체라는 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벤담은 그러니까 선을 그은 겁니다. 저 뭐라고요? 네. 공동체란 허브다. 공동체는 허브다. 허브의 집단이다. 공동체란 말 자체가 허브고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뭘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시너지적 개념,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가 없고요. 그냥 개인의 총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벤담이 여러분 어쨌든 당시에는요 자유주의 어떤 흐름인 건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유지상주의자도 있듯이 근데 사실 벤담도 자유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자유주의 어떤 이 철학의 흐름 속에서 개개인의 어떤 권리를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에 대한 가치는 사실 벤담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개인 하나하나의 개별적 판단은 다 다르니까 그걸로 어떤 사회적 가치나 옳은 행동을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개인 하나만 보면, 하나의 케이스만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인지 행동, 바른지 안 한지 행동을 선택하기 힘들지만 그 개인의 총합을 더해보면, 개인의 전체의 총합을 딱딱딱 더했을 때 그 전체의 총 행동량이 증가되면 그때는 좋은 거 아니냐, 그때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이 총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처럼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측면이 있죠. 3명을 위해서 1명의 아이가 잡아먹힌 것처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공리주적 적용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파놉티콘 얘기는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논술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파놉티콘, 그죠? 말 그대로 원형 감옥에서 어떤 다 본다. 그죠? 다 본다라는 라틴어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중앙탑, 중앙의 감시자가 중앙 감시탑에서 결국은 일방향적으로 그죠? 결국은 다수의 누구를 그죠? 죄수들을 감시하는 시선에 걸려있죠. 중앙 감시탑에서 다수들의 어떤 독방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감시하는 것. 어떻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파놉티콘은 벤담이 설계한 그죠? 최신 감옥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대요. 설계 열심히 했는데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오늘날 여러분 모든 건축, 오늘 현대적 건축 말고요. 근대화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 감옥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 건축물은요. 좋든 싫든 간에 어느 정도 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파놉티콘적 구조를 갖고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형 감옥에서 여러분 이 원리는 그거예요.
원형 감옥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어두워. 조명이 없어요. 그리고 원형 쭉 그 탑을 중심으로 원을 쫙 만들어가지고 독방을 쫙 배치해 놓는데 그 독방은 굉장히 환한 조명으로 그리고 환한 조명 속에서 저 철창이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 재밌는 건 시선은 일반한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저 감시탑에서는 밑에가 다 보여. 작다. 원형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죠. 쭉 돌면 다 보입니다. 근데 원형에 있는 죄수들은요, 저 위를 바라볼 때 어두워.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 조명이 어두우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굉장히 효율적이죠. 감시타면은 몇 명이 있으면 이 전체 원형에 있는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보통 학생들이 사방으로 한 4명 정도 있으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또 좀 센스 있는 학생은 아니요. 1명이면 충분합니다. 1명만 있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를 볼 수 없으니까 대체 언제 간수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결국 스스로 감시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더 센스 있는 학생은 뭐죠? 1명도 없어도 감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간헐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없으면 언젠가는 이제 눈치채겠지만 가끔씩 감시하면서 내가 있다라는 거를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감시 당하는 자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거든요. 그렇게 불안에 떨게끔 만들어 놓으면요, 그 미셸 푸코의 개념처럼 보면 훈육되는 거죠. 결국 이런 감시의 시선에 의해서 그 감시를 내면화하고 결국 내 스스로의 어떤 신체의 어떤 권력이 신체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다 그 시선의 감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결국은요, 감시자는요, 배치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을 거라 믿을 거고요. 결국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게 되죠. 결국으로요, 여러분 엄청난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길어져 설명이 너무 빨랐는데 결국은 뭐예요? 애초에 추론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총 고통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걸 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감옥은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행복. 그거 누구 행복이겠죠? 사회적인 행복이겠죠. 죄수들을 감시하는 거니까. 죄수라는 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통을 주는 놈들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감시 효과를 내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전형적인 의미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효율성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미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게 이 효율성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요, 운동하는 거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조차 우리는 다 효율성의 논리로 일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능력이고 그게 뛰어난 자가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왜? 공리주의 원리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적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내고요. 적은 시간을 투영해서 가장 많은 어떤 이익을 얻어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사회는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천재들을 자꾸 좋아하죠.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조기 졸업한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그렇다? 공리주의라는 틀 안에서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까지 심플하지 않습니다. 훨씬 다채롭고 훨씬 다양하고 훨씬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서민,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에게는 꿈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요, 지금 솔직히 인문학이다, 힐링이다, 뭐다 이런 얘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 사업적인, 그러니까 맞죠? 이게 뭐예요? 천재적인 엘리트분들, 천재적인 학자들의 어떤 그죠? 그들만 빛날 뿐이죠. 학계에서는 그들만 빛나고 정치에서 정치 천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기업 경영의 어떤 천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뛰어난 어떤 소수의 개인들만이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하라고 그죠? 뭔가 위안받고자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공리주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야말로 그렇죠.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적 사유 그리고 어떤 힐링에 대한 어떤 핵심이 바로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효율성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곧 이 공리주의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만 버리면 여러분 생각보다 굳이 1등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굳이 대학은요 꼭 그때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굳이 지금 한국의 학생들처럼 어떻게든 1년도 꿇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1년이 마치 꿇었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 이 언어 자체가 이미 폭력이죠. 꿇긴 뭘 꿇어요. 그냥 여유있게 들어갔다고 해도 되잖아요. 나는 그냥 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1년 쉬었다, 2년 쉬었다, 뭐 어때요? 이건 2년, 3년 쉬더라도요, 그죠? 대학을 25세에 들어가든, 고등학교를 20세에 들어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공리주의적인 효율성의 논리만 벗어날 수 있어라면 느리게 가도요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요 되려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 있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을 더 깊이 있게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그런 면을
지금 공리주의적 행복은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이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결국은요, 요 방식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목되면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최고 효율성을 누리는 몇몇밖에 불가능해지는 거죠. 모두의 개개인들은요, 그 행복에 대한 것을 결국은 계산만 할 줄 알았지, 그 행복을 소수에게 다 올인해주고 몰아주는, 그죠? 부작용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은 불행한데, 마치, 행복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이기도 하죠.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금의 어떤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끊임없이 독재자인 거 알고요. 끊임없이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몇몇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만이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꾸 속아요. 속는 거 알면서도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걸 뽑아주죠. 국민들은 계속해서 독재자를 뽑거든요. 국민들은 계속해서 엘리트주의자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한테 이득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착각이다? 내가 뽑은 표가 이겼다. 즉 어떻게 보면 그런 전체 총 행복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는데 내가 뭔가 기여했다라는 것에 만족해버리고 정작 본인의 행복은 상납한 거죠. 본인의 행복 다 모아서 독재자 몇몇 권력자들에게 다 몰아줘 놓고 정작 본인의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그 착각, 그죠? 그래도 나는 옳은 판단했어. 나는 그래도 이기는 자의 편이야라는 어떤 그 아니한 안도감, 사실 그건 굉장히 작은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너무 크게 해석하는 바람에 정작 본인이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걸 모르는, 그죠? 나중에 이건 여러분 대중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자, 파놉티콘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 이제 1600 제가 또 전공이 사회복지입니까? 사회복지 가장 시초라고 보는데 영국에 여러분 구비논이라고 있어요. 구비논.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결국은요 격리 수용했던 곳이거든요. 좋게 얘기 나쁘게 하면 격리 수용이고 좋게 얘기하면 재활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구비논이 제가 알기로 1601년쯤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리주의의 벤담이 바로 이 구비논을 주장합니다. 어떤 논리로요? 여러분 자 공리주의 이제 벌써 판단할 수 있겠죠. 구비논이라는 건 자 가난한 거렁뱅이들 쉽게 보면 거지죠.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이거 일하지 못하는 심지어 장애인들까지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 사회적으로 어떤 노동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죠. 노동에서 뭔가 어떤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일단, 그죠? 가난한 자가 있다. 그죠? 심지어 아까 거지가 있다. 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동정심이라는 고통. 그죠? 정이 많은 사람은, 이거, 만약에 안 주고 지나갔다. 구걸하고 있는데 한 푼도 없지 않은데 여러분 실제로 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안 주고 지나가면 양심이 찔려요. 마음이 팍 찔려요. 이 찔리는 게 뭐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고통의 감정이니까 고통이 증가된다고 보는 거죠. 이 가난한 거지 때문에 정이 많은 사람은 고통이 증가돼.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좋은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정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이것도 같이 나오죠. 정이 없는 사람은 혐오감을 느끼죠. 혐오감 증가. 이것도 고통의 증대죠. 그러니까 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거지가 있으므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그렇죠. 그지 같은 판단을 함께 맨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증가하고요. 미안하니까 양심이 찔리는 고통. 그리고 정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지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도 안 하고 거렁뱅이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상이 찌부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혐오감까지 포함했을 때 결국 이들은 거기에 놔두느니 이 구비논에다가 가둬놓고 일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공리주의적으로 또 반박이 가능해요. 어떤 반박이죠? 야 근데 그 구비논이라는 거 지금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종의 사회복지 시설이고 사회복지 재활용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야 그 사회복지 그 건물 들어가잖아. 심지어는 뭐예요? 거렁뱅이도 있다 가둬버리면 어쨌든 먹을 거 줘야 되잖아. 그죠? 거의 준 감옥이지만 행동에 제약도 있고요. 하지만 거의 감옥에 가까우니까 뭐 어쨌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다 세금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총 고통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구비논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과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혐오감에 대한 것의 비용을 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근데 벤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괜찮다. 이 구비논에 대한 운영비용은 뭘로 뽑아내면 된다? 얘네들 지금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가다 놓고 결국 노동시킬 거니까. 얘네가 노동시켜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구비논 운영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그럼 깨끗하잖아. 거리에서 사라지니까 정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안 느껴서 좋고 정 없는 자들은 혐오감을 안 느껴서 좋고 결국 고통을 다 줄이고 모두에게 윈윈 아니겠어?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어때요? 설명 다 이해 가시죠? 굉장히 제가 설명을 쌍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끝. 그런데 문제는 찝찝하죠. 여러분 벌써 이 사례를 듣고 있는 동안 왠지 공리주의적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나 찝찝하다. 그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죠. 왠지 비인간적인 느낌이 막 솔솔 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반박이 있습니다. 반박 1. 이제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반박 1이에요. 반박 1은 뭐다? 바로 여러분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 누구? 개인의. 지금 뭐겠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존엄성 원리죠. 이게 결국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몇 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이 개인이라는 건 그 얘기죠. 아까 우리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총합이니까 개인을 나름대로 인정해 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죠? 사회의 총합에 결국은 사회의 총합을 갖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정작 개인의 가치가 오히려 약화되는 문제가 생기죠. 단순히 총합에 더해지는 항목에 불과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말 그대로 구성의 어떤 구성 개체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이제 개인의 권리의 약화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사례 일이 이런 게 재밌는 게 있네요. 고대 로마 시대 여러분 그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 있죠? 기독교인들을요, 막 거기 가다 놓고요. 콜로세움에 넣어놓고 막 사자밥으로 막 줬었죠. 그죠? 그리고 막 뜯어먹게 하고 화형시켜서 불러 태우는 거를 보고 이제 막 박수치고 이랬던 여러분 로마 시민들을 굉장히 잔인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사람의 끔찍한 고통보다도 그죠? 그것을 보고 즐기는 군중의 행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가 했던 그 끔찍한 행위를요 공리주의적으로 옹호하려면요, 만약에 옹호한다라면 당연히 여러분 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의 고통은 여러분 당연히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소수잖아요. 어쨌든 로마 전체의 시민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 행복, 그 쾌감, 이것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행복이 이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옹호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리주의적 반박을 똑같이 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이 얘기를 공리주의로 반박하려면 그냥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우겨도 됩니다. 기독교적 고통이 더 큰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 로마의 시민들은 그냥 유흥적 가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것도 갖다 붙여도 되겠죠. 자, 뭐랄까 로마 시민들의 어떤 이 잔인한 습성, 군중의 잔인한 습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정작 나중에는 그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기독교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 내에서도 결국은 그 잔인한 습성이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문제, 사회 범죄, 살인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큰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 결과적인 부작용에 의해서 야, 이거 결국 공리주의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라고 반박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 이 공리주의적 반박에 의해서도 아까 이러한 공리주의적 비판 자체도 근데 한 사람을 사자먹이로 내던지는 사태에 대한 집단 게임의 반대 논리를 적당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뭐랄까 샌델이 합니다. 샌델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반박이 통했다 보세요.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반박을 할 때 그래 이거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이렇게 사자박으로 주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왜? 이건 너무 우리가 로마 시민들의 어떤 이 고귀한 가치에 맞지 않고 지금 얘기하면 로마 시민들의 사회적으로 더 큰 나중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거야 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제 반박을 했다 쳐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득 느끼는 거죠. 이 반박 자체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꼭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하나? 그죠? 뭔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로마 시민들의 어떤 이런 그 폭력적 습성에 대한 것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전제만 있다라면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을 마음껏 사자법으로 주고 찔러 죽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야.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왜 안 된다? 결국은요. 내 생활이 망하니까. 그냥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관음증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이것도 일종의 여러분 뭐랄까 최근에 지하철에서 여러분 어때요? 몰카를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몰카를 찍는 게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논박을 할 때도 이 공리주의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한 대기업의 어떤 이 과장급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성추행, 여러 몰카도 좋고 성추행도 좋다. 몰카든 성추행이든 뭔가 다 사회적으로 범법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내가 지금 굉장히 성적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찍을까 말까, 심지어는 만질까 말까 이 고민하고 있어요. 조건은 딱 좋아. 이 사람이 모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결국 여기서는요. 벤담의 공리주의적으로 여러분 이걸 반박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거든요. 하면 안 된다. 왜? 이거 했다가 만약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공리주의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성공하면 내가 만져서 이 여자도 아무 저항 못하고 심지어 내가 찍어서 이 여자가 전혀 모른다라면 나는 성적 쾌감이라는 이 아주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쾌락이 정말 크게 증진될 거야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성추행과 이런 몰카 같은 거를 찍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의 어떤 본능만을 생각한다면 본능을 다 실현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적으로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어떤 책임도 만약에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물을 수 없게 된다면요. 여러분 지하철 성추행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요. 그죠? 촬영 몰카도 훨씬 증가할 겁니다. 경찰이 만약에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공리주의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나 지금 사회적 지위 있는데 이거 찍다 걸리면 내 인생 완전히 끝장나는 거야. 이거 만지다 걸려서 만약 경찰한테 나 수갑이라도 차면 그때부터 내 직장의 직위 그리고 내가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어떤 명예 내 자식들이야 나를 알고 아빠를 보는 그 시선에 대한 어떤 이 혐오감 이런 거를 다 머릿속으로 이미 우리는 번개같이 계산하는 거죠. 공리주의로 계산했을 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적 판단이죠. 그죠? 여러분 아까 사실 이거 기독교의 어떤 이 얘기 했지만 사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훨씬 더 딱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칸트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예요? 진짜 여러분 칸트주의자들은요 내가 지금 이런 욕망에 따라서 하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여러분 그 그림 자체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짓은 이 개인의 한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다라는 거죠. 이 개인 여성의 몸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내 성적 욕구를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거죠. 그게 안 되거든요. 칸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존재를 인간의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거지 나의 어떤 성적 쾌감이나 수단을 쓸 수 없어라는 게 이미 대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공리주의 이전에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는 거기도 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근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뭐다? 공리주의적으로 무언가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면적으로 그래도 괜찮아. 해도 안 걸릴 거야. 해도 넣어야 행복이 더 커질 수 있어.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적 판단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 천사와 악마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포맷으로 본다면 마치 이 공리주의는요 충분히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하튼 그런 제 사례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있네요. 반박적으로 두 번째 사례. 시한폭탄 용의자가 잡혔어요. 자, 시한폭탄이 어딘가 설치되어 있어 이 도시에. 그럼 빨리 이것을 해체해야겠죠. 왜냐면 이 폭탄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도시민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태니까 그때 그럼 우린 시한폭탄 용의자, 우리가 경찰이에요. 그럼 그 용의자를 고문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왜? 고문을 하자니 찝찝하죠. 우리가 고문을 너무나 편하게 하자니.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물론. 여기까지만 오면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지금 시한폭탄 용의자 자체가 나쁜 놈 아니야. 못된 짓을 한 거고, 이놈의 생명 하나, 이놈 고문 좀 죽지는 죽으면 안 되겠죠. 물론 불어야 되니까. 죽일 정도로 고문했어라도 빨리 위치를 파악해서 다수의 시민들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괜히 얘의 인격이고 뭐다 해서 그거 구해주면, 그러다가 폭탄 터지면 어떡할래? 그죠?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럴 때 여러분 공리주의적으로 사실 이 사람의 어떤 고문을 허락할 가능성이 사실은 크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샌델이 아주 적절한 사례라는 게, 그럼 만약에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게 할 방법이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때도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죽일 정도로 고문을 해도 이 고문당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 그죠? 고문당하는 사람이 절대 불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가족이야. 딸이든 아내든 그냥 막 붙잡아가지고 그 어린 딸마저 여러분 고문하면 그땐 부를 것 같아. 그죠? 진실을 말할 것 같아. 위치를 파악해 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찝찝하지 않습니까? 어린 딸이 5살밖에 안 된 딸인데 그 5살 딸을 막 일부러 고문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범인에게요. 여러분 과연 공리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도시민들을 구해야만 하는가? 라는 어떤 찝찝함이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례 3번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행복한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굉장히 행복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조건이 이 도시 한 건물 지하에 한 아이의 인권이 유린된 채 갇혀 있는 게 바로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시민 모두가 이 아이의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풀려나면 도시의 행복이 깨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한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어떤 한 아파트 밑에 어느 아이가 굉장히 고문당하고 유폐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인권이 완전히 박탈됐지요. 근데 도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믿음이 얘가 풀려나면 우리의 이 행복이 깨질 거다라는 어떤 공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수가 원하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개인의 꼬마 아이의 인권은 유린돼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면요. 보통 우리가 원시 사회나 어떤 부족 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믿음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제가 저주덩어리야. 혹은 제가 복덩어리야. 이런 것 모두 줘요. 다수는요, 은근히 자신 마을 전체의 어떤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한 개개인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빼앗아갔던 게 사실은 그간의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공동체들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공리주의에 의해서 한 개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시했던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개인의 권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찝찝함들을 다 도려내면 결국은요, 이 개인 자체에 대한 존엄성, 개인 자체에 대한 목적 그 자체라는 칸트적인 논리가 튀어나오는 게 바로 반박 1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박 2. 저는 공리주의가 한 30분 정도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벌써 40분이 지났는데요? 50분 다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을 재밌게만 들어주실 수 있다면 충분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조스튜어 TV는 굉장히 짧게 할 거니까요. 자, 반박 2. 자, 반박 2는 뭐냐면, 이건 진짜 그 얘기입니다.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행복은요, 행복량이잖아요, 행복량. 양이죠, 양. 질이 아니라 양이죠. 양을 세는데, 이 양 자체를요, 결국은요, 화폐화시킨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계량할 거냐, 어떻게 잴 거냐라는 이 반박이죠. 대체 행복을 무슨 수로 잴 건데? 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보는 기준에 따라서 행복과 고통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벌써 공리주의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보는 관점의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게 그죠? 투입되는 게 우리 공리주의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무게를 재듯이 모든 삶의 기호를 동등하게 계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죠? 이런 판단의 근저에는 사적 판단의 가치를 배제하고 있는 거다. 모두의 같이 동등한 어떤 기호와 쾌락인 걸로 해석하니까요. 그럼 정말로 도덕적 행위를 단일통화로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죠? 도덕적 행위를 단일통화로 바꾼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에서 공유주의 논리를 비용 편익 분석, BC 분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니핏 코스트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이 다 뭐예요?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대체 비용이 얼마고 편익은 얼마인가? 이거 자본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환경영향평가법인데 자연을 파괴하는 비용에 대한 거 여러분 정말로 완벽하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통과된 거예요. 원래 대체 이 4대강에다가 이 굴삭기를 갖고 마구 파고 파헤치는 과정에 파괴되는 환경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쨌든 결과를 정해놓고 한 거죠. 4대강 사업은 할 거야 라는, 그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한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보면 이 권력의 의도죠. 권력의 의도는 이미 결정나 있으니까 그 비용은 얼마든지 의도에 따라서 작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4대강 사업에서 들어가는 환경 비용은 굉장히 작게 잡혀서 아주 쉽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법적으로 통과되고 그래서 개발을 시작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예상과 달리 그렇죠.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가치를 수단화한다. 수량화한다. 그죠? 단일 통화한다. 어렵죠. 자, 사례 1, 2 이게 나오는데 사례 3. 여러분 이 사례들이 재밌긴 한데 여러분 사실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잘 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실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